견적이 요 정도 나오죠. 이렇게 35만원짜리 PC가 됩니다. 소비 전력이 89W밖에 안 됩니다. 멀티코어 점수가 14,000점 정도 나왔어요. 메모리 충분하고 코어 수 충분하기 때문에 웹서핑이나 오피스 쓸 때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거는 충분히 알겠는데 4K 영상 구동시키거나 이런 거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4K를 몇 개까지 공시 구동할 수 있을지 이 정도도 문제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습득하실 거는 이 메인보드 이 CPU를 써라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내용은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제 채널에서 동영상 중에 이런 식으로 제온이라고 검색을 하면 몇 가지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대략적으로 한 2년 전쯤에 이 제온 PC 빌드를 해서 와이프 PC로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와이프 PC는 거실에 놓고 저희 공용 컴퓨터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었거든요. 딸내미 유튜브 보여줄 때나 아니면 다 같이 영화 보거나 애니메이션 볼 때, 그런 때도 자주 쓰고, 아니면 간단하게 엑셀 작업이나 이런 오피스 작업할 때도 사용하고 했었는데, 대략적으로 한 6개월 전쯤에 저희 장모님 댁에 PC가 좀 필요해졌다고 해서 이렇게 제온으로 빌드를 해서 장모님 댁에 갖다 드리고 지금 6개월이 흘렀죠. 그리고 나서 지금 메모리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최근에 장모님 댁 사무실에 둘 PC가 하나 또 필요하다고 하셔서, 그래서 요걸로 맞춰 드리려고 했다가 이게 일단 단가가 많이 높아졌어요. 지금 서버급 메모리라고 하더라도 DDR4 메모리가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단가가 한 50만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DDR4 말고 좀 더 싸게 구성하는 조합으로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나와에서 서버용 램 찍고요. 그 중에 DDR3를 찍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검색되는 가장 높은 메모리가 16기가인데 낮은 가격순 정렬을 하면 요게 있어요. 삼성전자 DDR3 ECC REG 중고 1600MHz 눌러보면 제일 저렴한 메모리 옥션 메모리인데 제가 여기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구매한 지 한참 되고 이미 빌드까지 완성한 상태에서 영상을 찍는 거라 제가 구매할 때는 36,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알리에서 이렇게 X99 띄고 DDR3라고 검색을 하면 요걸 꼭 써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 X99 칩셋 메인보드가 원래는 DDR4를 쓰는 게 디폴트예요. 그런데 일부 제온 CPU에 한해서 DDR3를 쓸 수 있는 메인보드를 중국에서 이렇게 개조해서 나온 메인보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DDR3로 검색하면은 DDR3를 장착할 수 있는 메인보드 리스트가 쭉 나와요. 그 중에 이런 거 키트로 구성하는 게 있습니다. 키트라는 게 CPU, 메인보드, 메모리를 조합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것들. 그래서 보통 검색어가 X99 DDR3 또는 X99 DDR3 키트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이 중에 좀 괜찮은 메모를 찾아보시면은 키트 조합으로 좀 저렴하게 구성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는 어떤 제품이 저렴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구매할 때 시점에서는 메모리 16기가짜리 2개를 구성하는 총 32기가 구성 중에는 이런 키트 구성에서도 제가 구매했던 가격인 36,000원대가 나오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메모리는 국내 몰에서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메인보드 따로 구매하고 CPU 따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구매했을 때는 1월 27일이라서 이 16기가짜리 수량 2개 합쳐서 63,400원에 배송료 포함해서 66,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총 32기가. 근데 지금은 시세가 또 조금 올랐습니다. 지금 46,000원대로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게 저렴할지 아니면은 이런 세트 구성에서 16기가당 46,000원보다 조금 더 저렴한 메모리 있으면 요걸로 주문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최대한 싸게 구성하는 게 좋으니까 한번 그런 식으로 해보시고, 어쨌든 얘네가 보내주는 메모리도 사실상 중고라고 보시면 돼요. DDR3 신품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알리에서 풀리는 이런 CPU들도 사실상 신품이 아니라 중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옛날에 썼던 서버 CPU들 다 탈거해서 업체들이 이렇게 수거해가지고 클리닝 테스트 작업까지 다 하고 나서 이렇게 재판매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메인보드들은 대체로 신품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메인보드 신품, 나머지 CPU 메모리는 중고로 쓰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알리 주문 내역을 보면은 1월 29일자 기준으로 메인보드는 42,414원에 구매를 했고 CPU는 33,074원에 구매를 했는데, 이 CPU가 좀 선택지가
있어요. 알리에서 판매하는 아무 제온이나 이 DDR3 개조 보드에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쓸 수 있는 CPU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CPU가 이런 DDR3랑 호환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통 이런 식으로 키트 구성에 들어가 있는 CPU들은 웬만하면은 호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DDR3 메인보드들을 하나씩 눌러보면 이게 호환 가능 CPU 리스트들을 적어줍니다. 이런 리스트에 작성되어 있는 CPU들은 웬만하면 호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런 걸 구성하시는 관심이 있으실 거니까 어쨌든 가격이 변동이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습득하실 거는 이 메인보드 이 CPU를 써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거를 구성하는 시점에 어떤 CPU를 선택하는 게 효율적인가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내용은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이런 CPU 리스트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취합을 하셔가지고 검색을 해보세요. 알리에서. 그래서 제가 샀던 거는 2686V4인데 요거를 이렇게 검색해보면은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오고, 이거를 가격순으로 놓고 보면은 대체로 앞쪽에 저렴한 매물들이 나오고요. 근데 가끔 뒤에 더 싼 게 있을 수는 있는데, 뒤에 나오는 더 싼 매물은 뭐 눌러보고 나서 배송료를 봐야 돼요. 이걸 눌렀을 때 무료 배송이라고 적혀있는 제품들을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은데, 가끔 가다가 구매가 플러스 배송료가 무료 배송 최저가보다 더 싼 제품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가격이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은 무료 배송인 제품을 구매를 해야 나중에 불량 이슈가 있을 때 환불 요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환불 요청 시에 무료 배송이 아닌 제품 같은 경우 배송료를 빼고 환불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알리에서 직구 전자제품을 구매할 때는 무료 배송을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 점 참고하셔서 생각해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CPU가 저렴하냐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봤던 때보다 가격이 대체로 올라서 제가 당시에 했던 거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취합할 당시에는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제가 정보를 수집을 했었고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구매할 당시 가격이니까 지금 현재 가격이랑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취합한 다음에 각 CPU별 성능을 취합을 해봤어요. 여기 패스마크 기준으로. 제온 시스템에 대한 CPU 성능은 오래된 제품이라서 시네벤치나 이런 점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 URL이 간단합니다. CPU 벤치마크 .net이에요. 이렇게 검색하면은 이게 패스마크 소프트웨어에서 만든 사이트인데 자기네들 툴로 이렇게 CPU들 벤치를 다 돌려서 비교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 중에 여기 보시면 검색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고 2686V4라고 하면 안 나오고 한 칸을 띄워야 돼요. 이렇게 띄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굳이 검색 버튼 안 눌러도 이게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은 지금 CPU 마크 점수 이렇게 나오죠.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 19890점. 그래서 제가 구매한 제품이 왜 제가 검색했을 때랑 수치가 약간 다를까요? 수정이 되나? 어쨌든 큰 차이가 없으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취합을 해보고 가격 대비 성능을 비교를 했을 때, 예를 들어 이 제품이 패스마크 점수가 13000대인데 그 밑에 있는 제품이 패스마크 점수가 더 높으면서 18,000원이에요. 가격이 더 싸요. 그러면 요거 사느니 요거 사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이 제품이 패스마크 점수가 한 360점 정도 더 높은데 가격은 2배입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뭘 살 거냐라고 봤을 때 이게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 사느니 그 밑에 얘가 더 쌉니다. 27,000원대. 그래서 사실 요 제품하고 요 제품은 제가 취합했을 당시 기준으로 조금 가성비가 떨어지는 모델이었고, 이렇게 분홍 체크된 거 제외한 애들 중에 이렇게 리스팅을 쭉 해서 보면은 결국에 가성비로 따지게 되면은 무조건 싼 게 가성비가 좋을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한 가지 변수가 더 있어요. 보통 시스템을 빌드를 할 때 CPU 성능만 보면은 얘랑 이 제품이랑 가격이 2배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성능은 2배 차이가 안 나요. 13,000대에서 성능이 2배가 되면 26,000, 27,000대가 돼야 되는데 얘는 19,0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CPU 가성비로 보면은 이 13,000대인 제품이 더 가성비가 좋게 보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결국 이 시스템을 구성을 할 때 이 CPU만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부품들도 다 필요하다는 거고, 다른 부품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같은 시스템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완본체로 구성을 했을 때 이 CPU를 사용한 완본체랑 이 CPU를 사용한 완본체가 가격 차이가 18,000원 정도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얘로 구성했을 때 한 30만원짜리가 빌드가 됐고, 얘로 구성하면 31만 8천원짜리가 빌드가 됐다.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비율로 계산했을 때 30만원짜리를 100%로 보면은 31만 8천원짜리는
6%거든요. 그럼 비용을 딱 6% 정도 더 투자를 하면은 성능이 13673점에서 19881점으로 올라가니까 이거를 100% 성능이라고 봤을 때 내 시스템의 성능은 45% 정도 성능이 더 좋아집니다. 대략적으로 반올림에서 약 1.5배 정도 더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6%의 비용만 더 투자를 하면은 대략적으로 1.45배 정도 더 성능이 좋아진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조금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CPU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2배 차이지만 전체 빌드 가격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오히려 더 비싼 CPU를 선택하는 게 가성비가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요. 제가 이번 영상 썸네일이나 제목에도 명시를 하겠지만 이 시스템은 제가 게임용으로 빌드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용으로 빌드하지 않는다는 거는 게이밍 성능이 엄청나게 대두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쓰는 용도, 예를 들어 유튜브 보고 그 다음에 엑셀이나 오피스 작업하고 그 다음에 웹서핑 하는 거, 웹서핑 같은 경우는 메모리 용량을 크게 가져가면은 제가 지금 16기가짜리 2개 해서 32기가로 구성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32기가 정도 되면 이 크롬 탭을 한 몇십 개 띄워놔도 버벅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제온 시스템의 장점은 CPU 코어가 많기 때문에 이런 멀티 작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백그라운드에 뭐 카톡도 띄워놓고 디스코드 띄워놓고 웹브라우저도 켜놓고 유튜브도 켜놓고 그 상태에서 오피스 작업을 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에 진행을 할 때 코어가 여러 개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여러 코어들이 각각 작업을 할당 받아서 작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코어가 적은 경우에 이렇게 멀티 작업을 사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 14100K나 13100K 같은 그런 4코어 제품으로 이런 사무용 구성을 했을 때 뭐 게이밍 성능은 이 13100이나 14100이 더 좋을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막 띄워놓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경우에 4코어 같은 경우는 8스레드거든요. 그럼 8개 이상의 스레드가 점유되면은 버벅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제온 시스템의 다코어의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얘기 드리는 거는 결국에는 이런 멀티 성능 퍼포먼스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여지는 이 패스마크가 딱 멀티 성능에 대한 지표고요. 싱글 성능에 대한 지표는 아닙니다. 그래서 게이밍이 중요하신 분들은 이런 시스템이 결국 DDR4 시스템에 들어가는 3600이나 이런 구형 제품들에게 게이밍 성능이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게이밍 목적으로 가성비가 좋은 제품은 아니다. 그렇지만 집에서 가정용으로 구성하기에 좀 저렴하게 가면서도 여러 가지 기본 작업들을 행하는데 무리가 없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제가 충분히 사용을 해보고 나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2년 전에 빌드한 시스템은 저희 집에서도 잘 썼고 장모님 댁에 가서도 아직까지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선택을 하실 때 그런 취지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성비는 이제 전체 빌드 가격으로 보시면 되고 그렇다고 너무 하이엔드급으로 가면서 비용을 투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게 이게 무작정 숫자가 높다고 성능을 여러분들이 다 써먹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코어가 무지막지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무작정 수치가 크다고 그걸 다 써먹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모든 코어에 멀티 부하를 줄 수 있는 환경에서만 이 정도 성능을 끌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작업을 하는 게 거의 흔하지 않기 때문에 또 너무 큰 비용을 투자하는 거는 효율적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하다가 뭐 가격대 차이도 뭐 계산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본 건데 어쨌든 저는 요걸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취합을 하실 때 이렇게 키트 구성으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키트에서 제공되는 CPU가 제한적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요 첫 번째 모델 같은 경우는 2696V3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봤을 때 여기 따로 CPU를 선택할 수 있는 메뉴를 안 주면은 2696V3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76,700원이라는 가격은 메인보드만 포함된 가격이에요. 이게 좀 페이크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저렴한 것처럼 이렇게 클릭을 유도한 다음에 들어와 보면 이 메인보드 가격만 포함되어 있거나 그래서 CPU랑 포함돼서 구매하려면은 129,200원 정도로 금액이 올라간다. 그 다음에 메모리 포함 구성은 지금 얘는 클릭조차 안 되죠. 뭐 요것도 한번 눌러보면 이거는 CPU랑 메인보드 포함해서 143,200원이고 요거는 메모리 세트 구성이 있는데 메모리 세트 구성을 누르면 총 32기가인데 258,400원이나 되는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차익을 보면은 거의 한 11만원 정도가 증가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세트 구성으로 구매를 한다 그러면 메모리 포함 구성이 아니라 메모리를 제외한 구성으로 하신 다음에 이 옥션에서 요거를 2개 구매를 하시면은 메모리 값만 92,000원대에 32기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으니까 한번 취합을 잘 해보시고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CPU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주는데 바꿔보면서 가격을 한번 보세요. 요거나 가격 변동은 없고 요걸로 바꾸면은 이제 가격이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이 제품마다 이렇게 가격이 다르니까 목록에 있는 CPU들의 성능 대비 가격이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을지 이렇게 고민해 보시고 비교는 패스마크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2686V4가 아까 검색했을 때 개별 단가가 한 4만원 정도였죠. 그러면 여기서 4만원을 빼면 메인보드 가격이 6만원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큰 차이가 없으면은 2666V3보다는 2686V4가 더 좋은데 가격 차이가 2,000원밖에 차이가 안 나네. 그런 점까지 한번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가 이렇게 세트 구성하는 경우에 납품 단가를 좀 싸게 받는 것도 있긴 해서 각각 분할해서 사는 것보다 이런 게 더 이득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해서 몇 개 샘플링해서 한번 검색해 보시고 CPU 개별 단가랑 메인보드 개별 단가를 놓고서 각각 따로 사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같이 사는 게 더 쌀지 이런 걸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 고르실 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 제일 왼쪽에 메카니스트 초록색 보드 보시면은 TPM 2.0 인터페이스라고 적혀 있는 게 있죠. 이 메인보드가 TPM을 지원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윈도우 11을 깔 수가 없어요. 윈도우 10만 사용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온 CPU를 사용하는 DDR3뿐만이 아니라 DDR4 보드에서도 TPM이 지원이 되지 않으면 윈도우 11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꼭 윈도우 11을 써야 돼 하시는 분은 이런 TPM이 지원되는 메인보드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근데 TPM이 지원이 되는데도 명시를 안 해놓은 보드들도 있고 이거를 마케팅 요소로 이렇게 명시를 해놓은 보드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고민해서 구매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메인보드 고르실 때 또 유의하셔야 될 게 요새 M.2 SSD 많이 쓰시잖아요. 그게 슬롯을 몇 개 제공하는지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제품 같은 경우 지금 이미지상 NVMe M.2가 2개가 제공이 돼요. 그러면 2개는 쓸 수 있다는 소리인데 두 번째 슬롯에 NVMe M.2 그 다음 밑에 와이파이 플러스 TV라고 적혀 있는 거는 이제 여기 와이파이 모듈을 장착을 할 수가 있다는 소리인데 아마 슬롯이 공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M.2를 장착하게 되면은 와이파이를 장착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까지 한번 고려해 보시고, 대체적으로 이런 구형 메인보드들은 기본적인 와이파이 기능이 장착되어 있는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와이파이를 지원을 하게 하려면은 여기에 와이파이 모듈을 따로 장착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로 PCI 슬롯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와이파이 모듈을 장착하면 M.2를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와이파이 모듈을 추가 장착하는 것보다 만약에 무선 인터넷이 필요하면은 무선 인터넷 수신기를 USB로 연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스템으로 옮겨갈 때도 그 USB만 바꿔 꽂으시면은 사용 가능하니까 그런 거 집에 하나 가지고 있으면 여러모로 유용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이런 M.2 슬롯이 몇 개고 만약에 한 개만 쓰고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질 수도 있잖아요. 요새 M.2가 엄청 비싸기 때문에 저용량으로 구성을 했다가 만약에 추가 용량이 필요하면 추가로 장착하는 걸로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슬롯이 한 개냐 두 개냐에 따라서 약간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거 한번 눌러보면 이게 NVMe라고 적혀있는 애도 있는데 NVMe 말고 NGFF 방식의 M.2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은 이 X99 시스템은 PCI 3.0까지만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이 PCI 4.0 M.2를 구매를 하셔도 3.0으로 동작합니다. 근데 어쨌든 3.0이나 4.0이나 체감 성능이 거의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4.0짜리가 더 싸면은 4.0짜리 사서 꽂아 쓰셔도 되고 아니면 굳이 나는 3.0으로 가겠다 해서 3.0 제품을 구매하셔도 되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가격 차이가 별로 없으면은 4.0을 사다가 요딱 꽂으시면 돼요. 그러면 3.0 속도로 동작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걸 굳이 3.0으로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메인보드를 고르실 때 여러분들이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될 만한 게 자 요거 하나 눌러볼게요. 그리고 쭉 내려보면 요거를 보셔야 돼요. USB 3.0을 지원하는가. 요즘에는 USB 3.0을 많이 쓰죠. 근데 이 재온용 메인보드 중에 이 DDR3를 사용하는 메인보드류는 USB 3.0 포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USB 3.0 포트가 없으면 USB 2.0으로 쓰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예를 들었던 와이파이 모듈을 USB로 장착하는 경우에 2.0에 장착을 하면 2.0의 대역폭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느릴 수가 있지만 그런 경우는 최소한 3.0에 장착을 해주는 게 좋다. 혹은 데이터 전송을 내가 자주 하는데 3.0 포트가 없고 2.0 포트만 있으면은 속도가 답답할 정도로 느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같이 감안하셔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USB 3.0이 지원이 되는 거랑 안 되는 거 그런 메인보드 차이가 있고 또 여기 보면 프론트 USB 포트가 3.0 포트가 있는지 요새 케이스들은 이런 것들 다 지원하죠. 3.0 포트. 그래서 케이스에 프론트 USB 선
선을 여기다 꽂으려고 봤는데 이게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검색해보시면 이 소요 메인보드가 최저가일 거거든요. 이게 엄청 싸게 풀리고 있는데, 근데 여기 NVMe M.2가 하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여기 I/O 인터페이스를 보면 USB 3.0이 없죠. 예, 이 메인보드는 USB 3.0을 지원을 안 합니다. 프론트 USB도 마찬가지로 2.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메인보드를 싸다고 구매를 하시면은 USB 3.0을 못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 좀 크리티컬하죠. 그리고 이 X99 때의 대부분의 이더넷은 대체로 1GBps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1GB 이상 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건 크게 문제는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을 쓸 때 또 신경 쓰셔야 되는 게, 그래픽카드를 장착하는 경우에 그래픽카드 슬롯이 PCIe 3.0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PCIe 4.0, 5.0 그래픽카드들은 여기 장착하게 되면 약간의 성능 손실이 있을 거고, 특히 PCIe 5.0 그래픽카드를 장착하게 되는 경우에 성능 손실이 크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이게 게이밍 목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좀 애매한 구성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가격 단가가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여기 2000번대나 3000번대 그래픽카드를 중고로 저렴하게 구매해서 장착하게 되는 경우에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80 Ti 같은 경우는 요새 비싸봐야 30만원 초반? 가끔 30만원 언더에 올라올 때도 있거든요. 2000번대 최상급기인데 그런 식으로 구매해서 장착을 한다거나.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게이밍 성능에 있어서는 이 CPU가 싱글 성능이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요거를 게이밍 목적으로 빌드를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좀 가성비 측면에서 약간 아쉽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워낙에 요새 여러 부품들 가격이 높다 보니까 차선책으로라도 뭐 이 시스템으로 구성을 해서 뭐 게임을 그럭저럭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말리진 않습니다.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샵다나 조립 PC 들어가서 가격대별로 제일 싼 거 살려고 해도 가격대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사무용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무용 PC 중에 가격대가 거의 한 70, 80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여기에 들어가는 CPU도 뭐 3000번대, 뭐 5000번대 내장 그래픽 모드 혹은 12000번대 이런 DDR4 구성으로 되는 경우가 많은데, DDR4 구성으로 가더라도 멀티 성능 자체가 그렇게 확연하게 두드러지는 제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CPU들을 아마 패스마크 성능으로 비교를 해보시면은 여기에 AMD 찍고 5500GT가 사무용으로 많이 들어가죠. 이걸로 검색해보면 얘가 19000점 정도인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구매하는 2686V4가 멀티 성능 자체로는 5500GT랑 거의 비슷해요. 물론 5500GT가 코어 6개로 동작하기 때문에 비교를 하자면은 2686V4가 5500GT보다 성능이 뛰어나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풀로드 시에는 거의 5500GT에 거의 준하는 성능을 보여줄 수 있다. 그치만 5500GT로 구성을 하려면은 지금 가격대가 한 70, 80 요럽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제온으로 빌드를 하게 되면은 가격대가 지금 확연하게 낮아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얼마의 빌드를 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볼 건데, 이 제온 CPU는 특이사항이 있는 게 내장 그래픽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내장 그래픽을 따로 구매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5500GT 같은 경우는 내장 그래픽을 지원을 해서 그래픽카드를 안 꽂아도 되지만, 이 제온을 구성을 할 때는 그래픽카드를 꽂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래픽카드가 또 비싸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중고나라에서 다른 거는 보지 마시고 GTX 750 혹은 750 Ti 이런 것들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낮은 가격선으로 놓으면, 그러면 뭐 저렴한 것들은 요 15,000대, 요거는 너무 오래된 매물이고, 여기 2일 전에 올라온 거 20,000원대도 있고요. 비싸면은 25,000원 정도. 근데 이걸 25,000원 주고 사느니 이제 TI로 검색을 해보면은 낮은 가격선 놓고, 그러면 요거는 한 2만원, 3만원 정도 하네요. 요거는 한 3만원 정도 매물이 있네요. 35,000원, 여기 38,000원. 왜 이렇게 비싸지? 얼마 전에 더 싼 제품 올라오는 것도 봤는데. 아니면은 GTX 950으로 검색해서 낮은 가격순 놓으면은 얘도 지금 한 3만원대가 있죠. 요거는 오래된 거고, 여기 37,000원 정도. GTX 960까지도 보시면 좋은데 낮은 가격순 놓고, 여기 2만원, 3만원대 좀 오래되긴 했네요. 여기 11시간 전에 올라온 38,000원, 4만원 요렇게 있습니다. 이거보다 좀 더 싸게 가고 싶다 그러면 GTX 650부터 해서 여기 6일 전에 올라왔네요. 아, 이건 좀 불량인 것 같아요. 팬소음이 있다고 하고, 여기 3일 전에 올라온 거 18,000원 있고, 그 다음에 660 낮은 가격순 그러면은 요거 2만원 주고 사느니 750이 낫겠네. 요거는 좀 가격이 단가가 있네요. 아니면은 GTX 760 낮은 가격순 놓으면 얘는 매물이 별로 없고 3만원부터 시작하네요. GTX 1050 낮은 가격순 요것도 한 4만원 정도 합니다. 아니면 조금 성능이 아쉽지만 GTX
1030 얘는 거의 없네요, 매물이. 이거는 요 가격은 좀 별론 것 같아요. 오히려 이 가격이면은 960이 훨씬 낫겠네.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방금 쓱 훑은 제품들 보시면은 이런 제품들이 이제 저가형으로 쓰기 좋은, 오래됐지만 워낙에 저전력 저성능이다 보니까 잘 고장도 안 나는 아주 국밥처럼 쓸 수 있는 그래픽 카드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그래픽 카드를 장착하게 되는 경우에 일반적인 환경에서 사용하는데 아무 무리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유튜브 4K 영상 재생에도 문제가 없이 잘 됩니다. 근데 이거보다 좀 싸게 가겠다고 GT730 뭐 요런 제품들도 조금 싼 제품들이 있긴 있거든요. 15,000원대에 있고, 이 GTX가 아닌 GT로 가게 되면 성능이 대폭 하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정도 금액대면 차라리 방금 제가 검색했던 GTX 계열 쪽으로 구매를 하시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방금 보여드린 제품 리스트들을 중고나라나 아니면 당근에서도 한번 검색해 보시고, 만약에 검색했는데 판매하는 매물들이 마음에 드는 게 없다, 혹은 가격이 너무 높다 그러면 알림을 등록해 두세요. 그러면 이런 제품들은 수시로 이렇게 저렴하게 뜨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저렴하게 떴을 때 여러분들이 가서 사오시면 되는 거고, 지금 검색돼서 보여지는 가격대는 아직까지도 안 팔린 가격이에요. 보통 이거보다 더 싸게 뜹니다.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그래픽카드 리스트들은 적정한 가격대에 뜨면 업자들이 다 가져가요. 쟁여놓고 이렇게 저가형 빌드에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구성이기 때문에 업자들이 다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림 등록해놓고 기다리면은 이거보다 훨씬 저렴하게 뜨는 매물들이 있을 거고, 그거를 잡아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안 잡아 가시면 업자가 나중에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색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GTX 그래픽 카드를 보통 한 2만원에서 4만원 사이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4만원보다 더 주겠다 하는 경우는 이제 선택지가 1060이라는, 이건 이제 게임에서도 쓸 수 있는 그래픽 카드인데, 이런 허위 매물 말고 이건 고장난 거고, 이거는 채굴용이고, 이건 너무 오래됐고, 여기부터 시작하네요. 7만원 정도. 그래서 방금 제가 보여드린 리스트에서 좀 더 상향을 하겠다 그러면 아예 7만원 정도 투자하셔가지고 1060으로 가시는 게 낫습니다. 1060은요 PC방에서도 쓸 수 있는 FHD에서 적당한 게임을 돌릴 수 있는 저가형 그래픽 카드고, 게이밍 용도의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될 정도의 그래픽 카드예요. 그래서 7만원 정도 넣고 아주 간단하게 게임용으로 쓰는 것까지 가능하다. 물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GTX 저가형 라인업들에서도 가벼운 게임은 다 구동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래픽 카드를 구성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쿨러 얘기를 잠깐 할게요. 여기 제온 CPU들이 소비 전력량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온 서버용 CPU라고 하면 전력을 엄청 쓰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전력을 쓰냐면은 AMD CPU만큼 전력을 써요. AMD CPU가 저전력으로 유명한데 대략적으로 일반적인 환경에서 100W 이하로 쓰고요. 플로드를 걸어봐야 높아봐야 140W 정도, 150W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140, 150W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감이 안 오실까봐 비교를 해드리면, 최근에 나온 에로레이크 인텔 시스템에서 대략적으로 i5에서 180W 정도 쓰고, 그 다음에 i7, i9에서 250W 정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인텔 시스템보다도 더 저전력으로 동작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40, 150W 이내면은 공랭 쿨러로 가능합니다. 듀얼도 필요 없어요. 싱글 타워로 가능합니다. 싱글 타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리발 쿨러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X99 쿨러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이런 쿨러들이 나오는데, 이런 쿨러들이 가격은 저렴해 보이는데 보시면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경우가 많아요. 한번 눌러보면 팬 크기가 90x90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정용에서 쓰는 쿨러의 팬 크기가 120이에요. 근데 얘는 90짜리가 많습니다. 이거는 성능이 굉장히 낮아요. 거의 플라워형 쿨러랑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성능이 꽤 낮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알리발 쿨러를 구매를 하실 때 이런 걸 쭉 보시면은 얘도 90mm 팬이죠. 근데 얘는 120mm래. 근데 팬이 120mm지만 히트싱크가 더 작죠. 히트싱크는 90짜리에 120 팬을 달았다는 소리야. 요것도 90mm거든요. 요런 걸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다 커버돼요. 근데 이거를 한 120mm 정도의 사이즈를 내가 하고 싶다 해서 찾아보시면은 국내에서 구매하는 가격이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이 제품들 같은 경우는 구매하시면은 브라켓이 X99 브라켓 딱 하나만 옵니다. 근데 다나와에서 쿨러, 공랭 쿨러 찍고요. 여기 인텔 소켓에서 LGA2011-V3가 있어요. 요걸 체크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제온 CPU에서 쓸 수 있는 호환되는 쿨러가 검색이 됩니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낮은 가격순 검색을 하면, 그러면 이제 18,000원대부터 나오죠. 요거 말고요. 요 잘만해서 만든 CMPS 9X 옵티마 쿨러가, 이게 RGB고 이건 ARGB고, 차이는 얘는 정해진 RGB, 얘는 바꿀 수 있는 RGB. 요런 쿨러가 2만 언더에서 검색이 됩니다. 근데 이 CPU들이 보시면은 팬 사이즈가 120이에요. 물론 90으로도 충분한데 제가 굳이 이걸 왜 얘기 드리냐면, 이런 쿨러를 구매를 하시면은 제온
제온 시스템에서 쓰시다가 나중에 다른 데서도 쓸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쿨러는 소켓 구성을 다 줍니다. 최근 시스템인 AM5에서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에로레이크에서도 쓸 수가 있고, 인텔 12, 13, 14세대에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요 쿨러를 구매를 하셔서 제온 빌드해서 쓰다가 나중에 제온을 해체해. 그러면 쿨러 부속품들 잘 보관해 놨다가 쓰던 제온 빌드에서 떼낸 쿨러랑 부속품을 잘 패키징해서 국내에서 중고로 판매가 가능해요. 왜냐면 이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빌드에 대한 호환성을 전부 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물론 싱글타워 공랭 쿨러기 때문에 아마 7500F, 7400, 그 다음에 7600 아니면은 9000번대에서는 9500, 9600, 9600X 그 정도에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인텔 빌드는 조금 싱글타워 애매하긴 해요. 어쨌든 AMD 쪽의 CPU들이 대부분 저전력으로 동작하는 게 많기 때문에 AMD 6코어 제품들은 웬만하면 이거 쓸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재활용까지 가능한 그런 쿨러예요. 그래서 재활용 가능하다는 말은 이걸 쓰다가 당근에 중고로 한 10,000원에 던져도 그러면 내가 쓴 감가 비용은 거의 한 10,000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알리에서 구매하시면은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제온 빌드를 해체를 하려 그러면은 이렇게 제온에만 호환되는 쿨러를 구매하시면은 제온 빌드 파실 때 덤으로 줘야 돼. 그냥 덤으로 주지 않으면 쓰레기예요. 쓸 데가 없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나는 굳이 몇천 원 아끼겠다고 요거 선택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뭐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국내에 요런 쿨러들을 쓰는 것도 요런 장점이 있다. 특히 카드 할인까지 받으면 이거 18,000원대 있네요. 그래서 요런 선택지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알아가시고, 그 다음에 파워 얘기를 해볼 건데 굳이 알리발 저가형 파워를 쓰시려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고 요런 쿨러들 요런 거 18,000원대에 구매 가능하죠. 이런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쿨러들을 쓸 수도 있지만, 근데 요런 쿨러를 구매했을 때 파워가 만약에 죽을 때 부품을 같이 끌고 죽는다거나 하면은 어쨌든 얘네는 보증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나와에서 파워 찍고 높게 갈 것도 없어요. 500W, 400W 요 정도 찍으면은 될 겁니다. 근데 그래픽 카드를 나는 좀 상향해서 갈 거다. 예를 들어 2000번대, 3000번대 중고를 쓸 거다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조금 올려줄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뭐 중고 장터에서 GTX 뭐 한 2만원, 4만원 하는 그래픽 카드는 웬만하면 요 정도 전력에서 커버가 돼요. 그래서 낮은 가격선 놓으면 중고 해외 구매 렌탈 빼고 검색, 그러면 요건 품절이고 지금 벌크 27,000원대부터 있는데 너무 저가형 파워를 구성하는 경우에 보시는 분들이 조금 찝찝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저가형 파워를 고르는 기준은 일단 AS 기간이 무상 몇 년 정도 되는지 보거든요. 옵션 전체 보기에 여기 보증 기간이 8년, 7년, 6년, 5년까지 찍어볼까요? 그러면 낮은 가격선 하면은 요건 품절, 요게 나옵니다. 요게 34,000원 정도. 그래서 그냥 요걸로 가셔도 되고 얘도 무상 6년이고 뭐 근데 몬스터 가치도 좀 발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80 플러스 스탠다드 제가 할 말이 좀 많은데 여러분들 파워를 뭘 보고 골라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80 플러스 규격을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80 플러스 규격은 벽 전력에서 내 시스템 전력까지 흐르는 경우에 내가 예를 들어 500W 정도 쓰는데 벽 전력을 몇 와트 정도 끌고 오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이제 전기세랑 관련이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 시스템이 안정적이냐라는 얘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가고 싶을 때 80 플러스 높은 규격을 구매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높은 규격을 구매하시면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좋은 부품이 들어가면서 안정적인 파워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도 메인 PC에서는 플래티넘을 쓰긴 합니다만 어쨌든 저가형 구성에 갈 때는 80 플러스 규격이 이게 시스템 안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뭘 봐야 되느냐, 어떤 제품이 내 시스템 안정성에 영향을 주느냐로 봤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요거 전압 변동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데 이거 한번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 조건 다 해제하고 전압 변동을 이렇게 다 찍어볼게요. 이걸 다 찍어보고 내리면은 그러면 쭉 보시면 마이크로닉스랑 맥스 엘리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만 저거를 측정해서 포함시켜 놓은 거고, 다크 플래시도 있긴 있네. 이런 브랜드 제외한 다른 브랜드에서는 저걸 측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측정하지 않으면 안 좋은 거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애매해요. 여러분들이 파워를 고르실 때 좀 안정적으로 가려면은 어떤 파워를 골라야 되느냐는 실질적으로 지금 단어화 기준에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규격들이 없다. 그래서 뭐 람다 인증이나 ETA 인증이나 여러 가지 인증이 있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구매를 하시면 좋겠지만, 이런 인증
인증이 좋은 게 많이 붙어있는 경우는 비싸요. 근데 우린 지금 싼 거 사고 싶잖아. 그러면 어떤 걸 사야 좀 안정적이면서 싸게 가져갈 수 있느냐라고 놓고 봤을 때 한 가지 방법이 또 있습니다. 내가 소비하는 전력이 예를 들어 지금 CPU에서 150W 정도 쓰고 그래픽카드에서 한 150W 정도 쓸 거를 장착할 거다. 그러면 300W거든요. 근데 그러면 300W짜리 파워를 쓰면 되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샘플 하나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여기 중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쓰는 거는 12V짜리 전압을 씁니다. 그러면 여기 뭐라 써있어요? 450 이내로 써야 되는 거예요. 500W짜리가 아니라. 그러면 이 파워를 쓰는 경우에 450W 이내로 써야 되는 겁니다. 500W가 아니에요. 대부분 모든 파워가 12V 기준으로는 작성되어 있는 이 총 파워 규격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450W보다 이내로 써야 되고 여기 전력 효율이 83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83%의 전력 효율 등급을 가진다는 거니까 대략적으로 80%의 전력을 쓸 때 효율이 좋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450에 80%면 몇 정도 되겠어요? 대략적으로 한 360W 정도. 그래서 아까 계산했던 CPU 150W,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 150W 잡고 거기에 나머지 시스템 전력까지 포함시켰을 때 500W 충분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픽카드가 아까 제가 골랐던 애들이 150을 안 쓸 거예요. 그거보다 더 낮은 전력을 쓸 건데 어쨌든 내가 한 300W 정도 쓴다고 가정을 하고서 한 500W짜리 파워를 쓰게 되면 아까 단순하게 계산을 했을 때 거의 이제 80%에 준하는 사용량을 쓰게 되겠죠. 물론 풀로드 기준 시에 보통 CPU나 그래픽카드를 동시에 풀로드까지 잘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걸로도 충분할 건데 근데 결국에는 이 전자제품이 빨리 죽는 이유는 온도가 높을 경우나 부하가 심할 경우에 노후화가 많이 발생을 하는 편이에요. 그런 노후화를 놓고 봤을 때 시스템을 그렇게 과하게 굴리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예를 들어 이 500W짜리 파워랑 요건 800W짜리인데 보시면 12V가 720W죠. 그러면 350W가 아까 봤던 500W 파워의 12V 전압이 450W니까 대략적으로 77% 정도 썼었는데 지금은 350을 750으로 나누면은 46%밖에 안 쓰는 거예요. 반도 안 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안정적인 파워로 가고 싶으면은 무작정 용량을 높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제일 베스트예요. 뭐 여러 규격 등급이 있겠지만 12V 규격 기준으로 높은 용량의 파워를 쓰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정도 용량을 쓰지 않고 굉장히 라이트하게 구성이 되면서 결국 부하가 적게 들어가고 오래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노후화 측면에서 그렇고 이게 만약에 중국발 파워를 쓴다 그러면은 이게 갑자기 피크가 툭툭 치면서 데미지를 주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안에 구성품이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저가형 구성품이 들어가면은 조금 낮은 부하에서도 노후화가 온다거나 아니면은 전압이 툭툭 튀면서 데미지를 준다거나 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까보기 전에는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뭐 비싼 걸 사는 방법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 차선책으로 아예 사용량을 전체 용량 대비 이런 식으로 폭삭 낮게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그리고 파워 고르실 때 여기 보조 전원이랑 PCI 전원이 몇 개 있는지도 보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내가 쓰는 그래픽 카드가 PCI 8핀이 3개 필요한 그래픽 카드다 그러면은 2개짜리로는 안 되겠죠. 뭐 PCI는 웬만하면 2개 이상 넣어주는 편인데 요게 좀 문제입니다. 요게 CPU 보조 전원이 최근 메인보드들은 요게 2개짜리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만 제공하거나 아니면은 선은 하나고 거기서 2개로 뽑혀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이 2개 꼽은 상태의 부하량을 선 하나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안정성 측면에서 하나만 꽂는 거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빌드하는 제온 빌드는 높아봐야 150W라서 보조 전원 하나만 꽂아도 충분하고 실질적으로 메인보드에도 여기 파워 연결선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온 빌드를 위해 파워를 쓰시는 경우는 그냥 대충 뭐 이런 커넥터 개수 정도는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좀 고민하다가 이걸 어떻게 골랐냐면 보증기간을 5년 이상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낮은 가격 순으로 놓으면은 많은 분들이 뭐 80 플러스 골드 이상 사야 된다 하면서 골드 제품은 59,300원 정도 하죠. 근데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500W의 80 플러스 골드 가는 것보다 80 플러스 골드가 아니더라도 용량을 키우는 게 더 안정성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4만원대 700W, 800W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제온 빌드를 위한 파워를 요거를 골랐습니다. 700W짜리 80 플러스 스탠다드긴 하고 무상 6년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 지금 카드 할인 받으면 4860원 정도인데 제가 살 때는 한 4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골랐고 그 다음에 SSD가 문제인데
근데 이게 요새 비싸요. 답이 없어요. 일단 PCI 3.0까지 이렇게 다 찍어놓고 싼 거 고르는 게 최고인 것 같은데 2배속 말고 4배속부터 보겠습니다. 낮은 가격 순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요새 120짜리는 용량이 좀 적다고 보고 250부터 이렇게 1테라까지 대충 찍으면은 250에 제일 싼 게 요건 품절이고 요게 파이썬 벌크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일 싸요. 63,000원. 야, 이거 예전에 2만원이었거든요. 제가 2만원대 사놓은 게 하나 있는데 삼성 하이닉스 BC901 벌크도 65,000원 정도 하고 뭐 SSD도 중고로 미개봉 정도 사는 거는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미개봉 말고 쓰던 제품들은 조금 찝찝하긴 합니다. SSD 같은 경우는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줄어드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QLC 아닌 거를 고르면 웬만하면 평타는 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트롤러까지 따져가면서 구매하기에는 요새 단가가 너무 높고 컨트롤러는 대체적으로 이노그릿이나 맥시오는 조금 티어가 낮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노그릿 맥시오 같은 경우 컨트롤러 분량이 많은 편이고 가격대로 보면은 파이썬 벌크 제품이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벌크 제품들이 보시면은 다 노트북 적출 상품이라서 판매처에서 한 1년 정도는 교환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AS가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가격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저가형에선 디램이 없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저는 요 파이썬 요 벌크 요걸로 구매를 했고요. 케이스는 호불호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적당한 거 고르시면 되는데 굳이 추천하자면 요새 i9 게 가격 대비 좀 잘 나와가지고 그걸 얘기하고 싶은데 낮은 가격 순으로 놓으면은 좀만 내릴게요. 요거 말고 여기 S400부터 요거 S400 울트라 요게 26년 1월에 나온 건데 GBPC님 영상에서 봤는데 되게 괜찮아요. 저도 나중에 이걸로 한번 캐가리를 해볼 생각인데 일단 쿨링팬이 이 가격대에 PWM 쿨링팬을 넣어놨고 그 다음에 풀메쉬에다가 근데 어쨌든 저는 요건 안 샀고 집에 있던 걸로 조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거보다 단가를 좀 더 낮게 가져간다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 전력 소비가 높지 않아서 쿨링이 굳이 좋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적당히 싼 거 구매를 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X99 메인보드가 M-ATX보단 사이즈가 작거든요. 그러면은 낮은 가격순으로 놓으면 싼 거는 10,000원대부터 있어요. 근데 요런 거는 조립 편의성이 좀 많이 안 좋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쿨링팬 한 개는 조금 컴덕 입장에서는 기분이 좀 그래요. 이게 쿨링팬 하나 있다는 소리는 후면에 하나 있다는 소리인데 그래서 여기서 조건에서 옵션 전체 보기 눌러서 열고 쿨링팬을 못해도 3개, 4개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고 그러면 제일 위에 거는 품절 요거부터 있네요. 20,000원대. 뭐 적당히 여기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30,000원 언더에서 케이스는 구매가 가능할 걸로 보여요. 저는 예산을 한 40,000원 정도 잡았는데 사실 빌드는 집에서 남아도는 케이스로 했습니다. 어쨌든 예산 잡은 거 40,000원으로 적어볼게요. 그리고 메모리는 지금 구매하게 되면 46,480원 곱하기 2 그리고 쿨러 한 20,000원 잡고요. 그 다음에 CPU 메인보드는 제가 구매한 가격 그대로 갖다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찾아보셔서 여기다 채워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견적이 요 정도 나오죠. 이걸 총합 토탈을 하면 이렇게 350,000원짜리 PC가 됩니다. 그래픽카드를 만약에 40,000원 정도로 하신다고 하더라도 370,000원 정도의 PC가 돼요. 물론 저는 이거보다 싸게 구성을 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들인 비용이거든요. 저는 10,000원짜리 쿨러 썼고 집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20,000원짜리 쓰라고 했지만 저는 집에 이미 10,000원짜리 쿨러가 있었습니다. 거기다 어차피 제가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모님 댁에 넣으면은 그거를 나중에 뭐 처분할 때는 그냥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쿨러 썼고 그래서 예전에 알리에서 사놨던 X99 쿨러 10,000원짜리 넣어놨고 그 다음에 CPU 메인보드 가격 그 다음에 메모리는 66,600원에 샀고 케이스는 집에 있는 거 예전에 30,000원 주고 사놨던 거 있었어요. 한번 조립했다가 뺐던 거의 새 건데 그거 30,000원짜리 썼고 SSD는 제가 쌀 때 사가지고 18,000원 주고 샀어요. 지금은 이 가격에 못 사죠. 그리고 파워는 새로 사서 42,000원 GPU는 27,000원짜리 GTX 950 요거 썼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그래픽카드는 요 사이에서 고르시면 되는데 1050 Ti가 좀 비쌀 거예요. 요거까지는 거의 갈 필요 없을 것 같고 대부분 여기서 대충 20,000원 40,000원 사이에서 보시면 되고 요렇게 계산을 하면은 총액이 270,000원짜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270,000원짜리 PC를 빌드를 해가지고 이제 장모님 댁에 선물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용할 부품들을 쓱 보여드리면 몬스터같이 700W 파워 그리고 저희 집에 요 쿨러도 있어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20,000원짜리 잘만 쿨러 ARGB 쿨러고 근데 이거 안 쓰고 이번엔 집에 가지고 있던 요 쿨러로 장착해서 보내드렸고
듀얼타워 쿨러를 보통 요새 10,000원에 구매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구매했을 때는 쿠폰 먹여가지고 구매를 했고요. 메인보드랑 CPU 메모리는 이렇게 왔는데, 메모리는 은박지에 싸서 왔고 CPU는 그냥 비닐 안에 이렇게 고무줄로 이렇게 묶어서 왔고, 메인보드는 메카니스트 메인보드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양면 메모리라서 이게 하나는 뒤집어 놓은 거고요. 삼성 메모리고 이렇게 2개. 그리고 CPU는 뒷부분에 이런 스펀지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고무줄로 묶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메인보드 사진인데 이렇게 CPU를 장착을 해봤는데, 요새 메인보드가 이렇게 X99 브라켓을 같이 줍니다. 그래서 쿨러에도 브라켓이 보통 들어있긴 한데, 제가 이 제온 메인보드를 벌써 대략 한 7번, 8번 정도 구매해본 것 같은데, 대부분 메인보드가 다 이 브라켓을 동봉해주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쿨러를 구매하면 그 쿨러에도 이 브라켓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로 쓸모가 없긴 한데, 그리고 메인보드 직구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배터리를 빼고 줍니다. 배터리 사이즈는 CR2032 모델로 다이소 가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다이소에서 판매합니다. 서머는 어쨌든 쿨러로 꾹 누를 거기 때문에 이렇게 요 정도만 발라도 충분할 거라고 보고요. 파이슨 SSD 장착해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웠던 게 시모스 클리어 점퍼가 있네요. 이거 없는 메인보드 많았었는데,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 저가형인데도 시모스 점퍼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후면을 보시면은 USB 3.0 포트 2개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있어야 USB 3.0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착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게 제가 쓰는, 이번에 조립하려고 한 케이스, 마이크로닉스 케이스고 사무용으로 적합한 디자인이긴 한데 30,000원 정도 줬고요. 근데 지금 단종됐더라고요. 지금 판매하는 모델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이 이번에 사용할 GTX 950 GB 그래픽 카드. 그래서 후면에 보시면 여기 95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시리얼 보니까 16년도 건데 10년 됐어요. 10년. 근데도 잘 돌아갑니다. 써멀 제도폰은 제가 한번 다시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픽 카드 구매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연결 포트가 요새 모니터는 HDMI나 DP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구형 그래픽 카드는 HDMI 포트나 DP 포트가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구매하려고 하는 그래픽 카드에 이런 HDMI 포트나 DP 포트가 있는지 확인하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누드 테스트 하려고 이렇게 원래 쓰던 오픈 케이스 구성에 잠깐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전원만 연결해봤어요. 그래서 잘 부팅이 되는지 오픈 케이스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자, 이제 부팅이 돼서 좀 체크를 좀 해볼게요. 일단 윈도우 10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었던 SSD로 옮긴 거라서 이전에 쓰던 프로그램들이 좀 남아있는데, 그때 제가 테스트용으로 돌렸던 하드웨어 인포나 시네벤치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일단 쿨러 장착이 잘 됐는지 올코어 부스트로 부하를 한번 주면서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한번 돌려보고 클럭 나오는 거랑 온도 나오는 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클럭은 뉴욕 클럭 기준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스레드만 36개가 있습니다. 18코어 36스레드. 올코어 부하를 줬을 때 대략적으로 클럭이 2600 클럭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온도가 굉장히 낮게 나오죠. 지금 오픈 케이스긴 한데 소비 전력이 89W밖에 안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PL1 전력 제한이 145W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스펙 표기상 145W TDP라고 명시가 되어 있긴 했는데, 어쨌든 올코어 부하가 2600이라는 거는 이 CPU가 3.0의 스펙을 가지고 있지만 올코어 부스트 상태에서 거기까지 도달은 못할 거거든요. 3.0 클럭은 아마 적은 스레드를 사용할 때만 도달 가능한 클럭일 거고, 지금 올코어 2600 정도 터트리는 데는 90W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착된 쿨러가 일반적인 120mm짜리 듀얼 타워보다는 성능이 확연히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 정도 커버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90W 정도면 제가 볼 때 싱글 타워 쿨러를 장착해도 충분할 걸로 보여져요. 이게 지금 온도 최대치가 41도 정도 나왔는데 오픈 케이스고 지금 상온이 14도 정도 되거든요. 날이 추워서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인 케이스에 들어가도 뭐 여름이 되더라도 제가 볼 때 이게 70도 이상으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쿨러는 무리 없이 잘 설치된 것 같고, 이제 점수를 한번 볼 건데 멀티코어 점수가 14,000점 정도 나왔어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를 비교를 하려면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시스템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14,000점 정도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7500F, 7600, 7600X 그 어딘가에 있는 성능 정도 나오죠.
물론 이 제품들은 6코어짜리지만 워낙에 최신 CPU로 오면서 IPC가 발달이 돼서 단일 코어 성능이 월등히 높아졌기 때문에 6코어 12스레드만으로도 이 정도 퍼포먼스가 나오는 건데, 사실 지금 장착된 CPU는 코어 수가 18개, 36개 스레드로 인해서 코어빨로 지금 점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 코어 성능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성능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이 시스템의 정의를 내릴 때 게이밍 목적이라고 하지 않았고 가정용, 집에서 간단하게 사용할 PC 목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작업용 PC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멀티코어 점수가 그렇게 무리수가 아니에요. 뭐 하드코어 게이밍으로 갈 거면은 싱글코어 성능이 중요하겠지만, 가정용 PC 목적이라고 하면은 대다수가 인터넷 검색이나 웹서핑 아니면은 오피스를 다룬다거나 그것도 아니면 유튜브 보거나 딱 이 정도 목적이거든요. 이 정도 목적에서 중요한 거는 창을 여러 개 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코어 수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메모리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목적에서 지금 일단 메모리 32기가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코어 수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막 창을 수십 개 열어도 버벅이지 않을 거예요. 이미 제가 재온 CPU를 저희 집에서 가정용 PC로 썼었거든요. 그때는 DDR4 빌드로 썼었지만 지금 DDR3 빌드로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고, 성능적인 측면에서 나쁘지 않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 메모리 충분하고 코어 수 충분하기 때문에 웹서핑이나 오피스 쓸 때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거는 충분히 알겠는데, 이제 유튜브 볼 때도 충분할까라고 해서 지금 4K 영상을 한번 띄워봤어요. 자, 4K 영상을 한번 재생시켜가지고 한번 구동을 시켜볼 거고요. 화질을 4K로 이렇게 수정하면 그래도 별로 안 쓰죠. 그래픽 카드를 좀 쓰긴 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그래픽 카드가 로드율이 조금 올라가는데, 지금 장착된 그래픽 카드가 GTX 모델이죠. GT 모델들은 성능이 좀 많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일단 GTX 쪽으로 가게 되면 4K 영상 구동시키거나 이런 거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빌드를 구성을 할 때 최소한 가성비 구간이 GTX 750 내지 750 Ti, 그거보다 높은 급으로 구하는 걸 권장드려요. 어차피 그런 그래픽 카드도 한 2만원부터 시작을 해요. 그거보다 더 싼 그래픽 카드를 아무리 더 싸게 구하려고 해봤자 아무리 싸봐야 15,000원 내지 2만원 이 수준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2만원 정도면은 GTX 750이나 750 Ti를 구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3만원 정도에 구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750이나 750 Ti 재고가 없으면은 한 3만원까지 예산을 잡고 이제 GTX 950 정도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1050이나 1050 Ti까지 가면 한 4만원 정도 해요. 그래서 만원 정도 더 추가가 될 수 있는, 뭐 중고 시세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가정용 PC 목적으로 이제 재온 빌드의 PC를 저렴하게 구성할 때 어쨌든 재온 PC가 내장 그래픽이 없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를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그래픽 카드를 가장 싼 금액으로 구성을 하려면은 이런 GTX 750, 750 Ti, 760도 괜찮고요. 뭐 이런 저렴한 중고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래픽 카드를 저번에 한 서너 개 구해가지고 한 2개는 저희 본가랑 처가에 하나씩 가 있고, 지금 남는 그래픽 카드가 950이랑 그 다음에 960도 하나 있어요. 이런 거 당근에 싸게 뜰 때마다 쟁여놓으면은 언젠가 씁니다. 4K를 한번 2개 틀어봤어요. 지금 이것도 화질 4K로 설정이 됐고, 그래도 CPU는 10%도 안 쓰죠. 이제 그래픽 카드 사용률이 올라가는 거고, 4K 말고 이제 8K로 한번 구동을 해볼게요. 지금 설정은 8K고 이제 8K부터는 CPU를 좀 씁니다. 그래픽 사용량은 8K라고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진 않지만 이제 CPU 사용량이 늘어나는, 좀 버벅이기 시작했네요. 8K는 계속 로딩이 한 번씩 걸립니다. 난리가 났네. 계속 로딩 한 번씩 걸리고. GPU 쪽에 그래프가 이렇게 뚝뚝뚝 끊기는 걸 보니까 아마 병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GPU 쪽에 처리를 못하고 뚝뚝뚝 끊기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PCI 속도가 커버를 못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8K 영상을 좀 보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무리수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뭐 4K 정도까지는 문제가 없다. 4K 보는 순간 이제 확 떨어지죠. 이렇게 그래픽 카드가 이렇게 쭉 일을 해야 되는데
4K를 몇 개까지 동시 구동할 수 있을지 한번 몇 개 더 열어볼게요. 자, 4K를 지금 동시에 4개 구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GPU 로드율이 80%가 넘는데 이것도 4K고 여기도 지금 4K, 여기도 지금 4K 설정, 여기도 4K입니다. 4개 띄우니까 로딩이 조금 걸리네요. 4개까지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 그러면 3개 정도로 해봅시다. 하나 닫고. 결국 요거 돌리는 거는 GPU 성능에 지금 의존적이고, 어쨌든 CPU는 별로 쓰지는 않고 있죠. 이 정도도 문제 없을 것 같고, 이 정도 테스트 하고요. 일단 누드 테스트는 요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드 완료해 봤고요. 파워는 몬스터가츠 700W, 그 다음에 950 그래픽카드, 그 다음에 듀얼 타워 쿨러 이렇게 장착이 됐습니다. 선 정리는 대충 그냥 한꺼번에 묶었고요. 후면 선 정리도 대충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실컴 있는데 가져가가지고 잘 돌아가는지 한번 테스트 다시 해봤고요. 그래서 이 빌드는 이렇게 해서 장모님 댁에 잘 갖다 드렸고, 제가 설치 및 세팅까지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5500GT의 시네벤치 R23 점수가 만점밖에 안 나와요. 5600X가 12000점 정도, 14세대 14100이 9000점 정도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14세대 12400보다도 멀티 점수 자체는 더 좋게 나옵니다. 그리고 대부분 5500, 5600, 5600X, 5700X까지도 13000 정도로 지금 제가 구매한 제온 CPU의 멀티 점수보다 낮게 나오고 있고, 근데 멀티 점수가 높게 나온다고 이게 성능이 얘네보다 좋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건 아니에요. 그냥 점수놀이로 기분 한번 좋게 가는 거고, 실질적인 퍼포먼스는 이 18개 코어를 모두 쓰는 경우가 거의 극히 드물기 때문에 여러분들 체감 성능으로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CPU들보다는 성능이 좋을 수는 없다. 그 대신 DDR3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메모리를 굉장히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빌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30만원대로 구성이 가능하고요. 영상 보시고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잘 연구하셔서 좋은 빌드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